글 쓰는 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인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빌면서 그 지루한 시간도 지루하지 않게 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그래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사는 작은 지혜인데 저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제 목소리 때문에 힘드시면 좀 서서 움직이셔도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는데 아마 오늘 활동과 교육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조망하는 시선은 내년 총선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선, 선거는 민주의 꽃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이유는 선출직이 그 체제를 운영하는 적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는 보통 선출직이 아닌 체제가 되는 것이고 그때는 세습이나 특정한 가문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전담하는 체제를 가리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민들의 대표가 법을 만들고 공공정책을 운영하는 체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선거를 준비하는 건 비단 정당의 일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선거에 나가거나 또는 선거에 나가는 사람을 조력하는 활동가 여러분들도 되게는 그 선거나 또는 그 활동 전체가 정치의 본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 통치 이런 문제랑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치를 하는데 돌아보면 대개는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기보다는 넓게 보면 여느 정당이 하거나 여느 기업이 하는 것처럼 마케팅이나 선전 홍보에 치중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권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통치를 부정할 수도 없고 그 활동을 잘 선용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정당의 그 똑같은 핵심 당직자 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겨울에 달리 말하면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나갈 사람들을 주로 교육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원도 어느 지역에 지금처럼 연수원 같은 데를 빌려서 1박 2일 강의를 하는데 제 시간을 집에서 따져보니까 적어도 6시간 전에는 나가야 되는 거리여서 좀 서두르게 됐는데 가보니까 막상 1시간 반 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 그 겨울이고 연수원이라 다른 시설은 문이 안 열려 있고 작은 매점 하나가 있고 저랑 똑같이 시간을 좀 잘 계산을 좀 신중하게 한 건지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한 건지 저랑 비슷한 시간에 도착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매점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다가 오늘 강의를 하러 온 분 같은데 듣자니 정치학을 전공하셨다고 하니 내년도에 나는 그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계획 중인데 나한테 좀 조언을 해주면서 시간을 좀 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도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둘이 앉아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그분에게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 정치가의 길을 나서시려나 보군요. 이렇게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치가라고 하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뭐 지역의 뭔가 하여튼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는 강원도 지역이니 환경운동 같은 걸 하셔도 좋고 또 평화운동도 이 지역에서는 저는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하다못해 기업을 일으키는 것도 지역사회를 살찌우는 일이고 그분은 여성이었는데 가사 전담을 하는 주부의 역할도 지역사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선거에 나오신다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봉사라고 하시는 건 조금
생각이 좀 나이브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뭐 내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어떤 마음인지 나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지방 행정에 좀 참여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또 덧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은 특별한 선발 시험을 거치게 되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하기보다는 그 급수에 맞도록 주어진 일을 하면서 직업 안정성은 보장받지만 본인의 자유의지보다는 주어진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특별한 활동을 가리킨다. 근데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주권으로 위임받아서 공권력을 운영하시는 길에 나서시면서 조금 생각을 좀 깊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 권력이란 말 때문에 약간 좀 원성이 높아지셔서 나는 권력에 관심 없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셨습니다. 나는 권력에 관심 없다. 나는 오로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정치관도 아주 훌륭하고 고결한 것은 틀림없다. 근데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건 그런 권력관은 귀족정적인 권력관이라고 부르지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이 권력과에 대한 태도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의 유사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는 권력을 향유하기 위해서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오로지 섬김과 봉사의 리더십을 실천하고자 대통령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 분이 있었다. 그분은 뭐 누군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독교 장로 출신으로 아마 섬김은 시민들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에게도 아마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을 텐데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민주정의 권력관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그분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런 권력관을 귀족정적인 권력관이라고 했는데 귀족정의 통치 덕목이랄까 정치 덕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노블리스는 귀족이란 뜻이고 오블리제는 공적 의무 또는 공적 헌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건 통치를 전담하는 특권을 가진 특별한 가문들이 인간의 정치 활동을 주관하면서 대신 그들의 활동은 공동체의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정에서는 세비라고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공적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적으로 지급받습니다. 귀족정은 본인들이 통치의 특권을 전담하는 대신에 필요한 돈은 가문이 걷어주는 게 귀족정의 중대 원리입니다. 민주주의는 왜 돈을 줄까요? 옛날 아테네 민회 때도 민회에 참여하면 평균 하루 일당의 절반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옛부터 민주주의는 공적 활동에 돈을 지급하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인간사회에서 최초의 노동자 정치 운동을 뜻하는 게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보통 선거권을 달라고 했던 그 운동에 6가지 요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들에게 세비를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민주주의는 평등한 참여를 지향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아이를 건사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참여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버는 문제, 소득을 얻는 문제를 희생했을 때 만약에 그 희생의 대가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게 된다면 그건 평등한 참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참여하고 대표하려면 그 참여하고 대표하는 것 때문에 희생된 세비를 주는 겁니다. 귀족정은 그런 것 없이 오로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거라면 민주정은 본인들의 운명과 유사한 시민들의 어떤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참여에 필요한 조건을 공적으로 지급받는 체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귀족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귀족정의 덕목인 봉사와 헌신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출마하려고 나섰을 때는 저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른 대통령의 사례를 한번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큰 농민 시위가 있었고 그때 2명의 농민들이 시위 과정에서 불행한 운명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모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나 국가도 적절한 규정과 책임성의 고리에 묶이지 않으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될 규정과 절차를 소홀히 한 탓에 시민의 2분이 아까운 이 고결한 목숨을 희생당하게 됐는데 공권력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들에게 사과한다. 이게 이 어떤 요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한 분은 나는 권력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 분은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공권력을 책임 있게 못 쓴 것 때문에 사과한다고. 어느 쪽이 민주주의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권력은 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닙니다. 권력을 선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권력을 앞세우게 되면 기존의 권력을 향유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의 독점 체제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그 공적 권력에 참여하고 그것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나 가능성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권력을 반대하고 나는 권력이 아니고 봉사와 헌신만 외치면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아마 동료 시민들도 나는 그저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나왔다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리를 주권으로 옮겨받아서 아껴 쓰겠다. 권위 있게 쓰겠다. 여러분이 노동의 결과로서 그 일부를 예산으로 넘겨준 거 제대로 감사하고 제대로 쓰는지 내가 여러분이 거둬준 권력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것이다.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사람은 주변에 많을 텐데 그 사람들보다 나는 여러분들이 으로부터 발언하는 그 공적 권력의 기초를 내가 한번 손에 쥐고 한번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도 나는 시민들은 더 신뢰하고 책임감 있게 느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선거에 나가신다 그러면 나는 민주주의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민주주의에서라면 권력은 특정한 가문이나 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다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나도 한번 그 활동에 참여해서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고르고 공정하게 해보는 일에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자세가 나는 훨씬 나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그 다음에 있고 나서 그분은 제게 짧은 문자를 하나 보내줬고 덕분에 선거는 잘 했고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조금 자각하게 되면서 선거도 재밌었고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좀 나쁜 사람으로 들킬까 봐 걱정하지 않고 하기보다는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내년도 아니 물론 지금부터라도 가지셨으면 좋겠는 태도는 권력은 민주주의에서라면 우리 거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나도 손에 쥐어보고 한번 잘 써보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시기를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권력을 알고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좋은 곳에 쓰는 게 저는 정치활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기존 정치인들이 다 권력 노름할 때 나는 권력이 아니고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면 교회를 다니시는 게 저는 낫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력을 손에 쥐고 두려움 없이 활용하시면서 그것의 결과가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드는 일에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서 대통령 된 사실은 사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양반이 민주정치에
본질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 본질이 권력이다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흑인 시민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8분의 1 정도? 그러니 미국처럼 인종차별이 이렇게 심한 나라에서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다는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계급으로서의 노동 문제보다 인종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오바마가 영부인으로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환호보다는 그 공감의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노예가 지은 집에서 일어난다. 다른 인종 문제랑 흑인 문제는 다릅니다. 히스패닉이든 아시안 문제든 무슨 문제랑 달리 흑인은 인종 문제이면서 서양 문명의 원죄라고 부를 수 있는 노예제 문제를 결합해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가 대학 교육을 잘 받은 다음에 회사에 취직하는 대신 빈민운동을 한 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시카고의 빈민 지역인 사우스사이드에서 3년간 그 나라 말로는 커뮤니티 오거나이저, 지역 공동체 조직가 활동을 3년을 하게 됩니다. 그 3년을 하는 동안 주로 했던 활동은 흑인 빈민 지역이 60년대에 지어졌는데 그 60년대에 지어진 흑인 빈민가가 성면이 너무 많이 섞여서 지어져서 80년대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성면을 긁어내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게 오바마의 주 활동이었습니다. 그 활동이 한참 진행됐을 때쯤 시카고의 미국 최초의 흑인 시장이 등장합니다. 그 흑인 시장이 본인이 3년간 열심히 했지만 겨우 이뤄낸 것을 하루아침에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다 누구나 비슷하게 마음 한구석에 질투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본인과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시장이 주관하는 한 행사에 참여해서 본인들 흑인 민권운동이랄까 넓게 보면 또는 흑인 빈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사에 흑인을 초청하기로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여성 활동가들이 오바마를 만났을 때 이제 헤럴드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시장을 만났을 때 초청을 하기로 이제 준비하고 갔는데 이 여성 활동가들이 그만 흑인 시장의 그 풍모나 이런 매력 같은 것에 흠뻑 취해가지고 사진 찍기 바쁘고 그에게 정작 가장 중요한 미션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오바마가 화를 내고 돌아오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잊어먹고 거기 가서 그렇게 무슨 연예인 만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화를 내고 혼자 획 돌아서서 이제 그 행사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든 흑인 시민 한 분이 오바마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버락, 저 친구들에게는 오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일 거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 그런 자기가 할 일을 잊었다고 그렇게 화내면 안 된다. 저건 귀여운 허영이지 활동의 본질을 잊어먹었다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본인도 반성을 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헤럴드 워싱턴 시장이 갑자기 집무 도중에 급사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심장마비로 엎드려 죽어 있게 됐는데 처음에는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인이 잘 안 밝혀 있다가 주치의가 인터뷰하는 것 때문에 그 시장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고 결국 어떻게 죽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됩니다. 주치의가 늘 그랬답니다. 당신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러니 이 평소에 먹는 그 사람이 즐겨 먹는 거는 보통의 흑인 시민들이 먹는 정크푸드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거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주치의를 좀 달래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조심하겠다. 근데 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보통의 흑인 시민들이 먹는 음식을 나는 그 자체 때문에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보통의 흑인들이 먹는 햄버거 안에 두툼한 고기가 구워져 있는 좀 값싼 음식을 먹으면서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데 미국처럼 흑인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늘 울고 싶은데 그런 작은 사례 하나가
사람들의 깊이 이제 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열한 흑인들이 매일 꽃을 들고 집무실에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최후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오바마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치하겠다. 근데 해롤드 워싱턴처럼 하지 않겠다. 해롤드 워싱턴은 본인이 죽었을 때 남긴 건 사람들의 슬픔밖에 아무것도 남긴 게 없었습니다. 나는 정치를 해서도 조직가가 되겠다. 그래서 개인에게 이 정치의 운명이 걸리게 하기보다는 스스로 정치해서 사람들을 조직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기장에 이렇게 그날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인종 불평등이나 가난과 같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가졌던 권력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됨을 절감했다. 이게 그 사람이 정치가의 길을 들어설 때 남긴 일기장의 기록입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위주의 때라면 더더군다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인간 활동은 아마도 운동하는 걸 겁니다. 근데 민주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을 넓게 본인들 또 공공정책을 운영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꿔서 사람들이 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조직하는 걸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선용하겠다는 자세. 저는 그게 운동하는 것보다 어렵기도 하고 고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도전이 없는 것, 그 속에서의 고결함보다는 언제나 인간을 위협하고 타락시킬 수도 있는 그 수단 앞에서 흔들려보고 고민하고 거기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훨씬 더 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내면도 깊어지고 내가 진정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도 제대로 고민해 보면서 때로 실수하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좌절하면서도 다른 가능성을 또 믿고 나아가는 일이 저는 언제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다르게 이해하면 변화의 가능성을 조직하는 최고의 인간 활동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보통의 시민들을 정치보다 더 넓게 조직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당보다 시민들을 더 넓게 연대하게 하고 비록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시기도 있고 음모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가진 그런 한계 속에서도 사람들을 넓게 연대하게 하는 힘은 정치, 정당 이런 곳에 있었다는 걸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게 없는 곳에서 완전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아무리 키워도 그 조직은 몇 안 될 겁니다. 실수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심장의 고동과 같은 권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통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오랜 권위주의를 겪어서 우리는 통치에 대해서 다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정당에 들어온 순간 여러분들은 미래의 통치자가 되겠다고 마음먹는 일을 사실 한 거고 그걸 저는 감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통치라는 말의 영어는 가버먼트고 정부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가버먼트고 이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 말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공동체를 배에 비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배 안에는 선장부터 갑판원 또 노를 젓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항구를 가기 위해서라면 때로 암초는 피해가야 되고 파도 앞에서는 배의 속도를 줄여서라도 사람들을 안전하고 아름다운 항구로 이끌어야 될 겁니다. 그 일을 가리켜서 통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통치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시민들이 통치의 영역에서 본인들의 의지를 실현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들고 그건 나의 일이 아니지 하게 만들 겁니다. 통치 밖에서 항의만 하고 소리만 높이는 걸로 큰 변화는 민주에서는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직해야지 통치 밖에서만 머무는 건 그건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안 됐다는 뜻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의 철학을 만든 이 철학자들은 그 통치라는 인간의 행위를 가리켜서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로스 뭘까요? 그 통치라는 인간 활동을 잘 제대로 변화시켜서 사람들의 삶을 다르게 살도록 하는 일, 그 일이 어찌
가슴 뛰지 않는 일이겠는가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통치라는 인간 활동에 붙였던 태도였습니다. 통치도 인간이 만든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걸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성과를 낸 나라들을 가보는 걸 늘 권합니다. 자연환경은 어느 사회나 다 아름답고 특색이 있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의 변화는 정말 감동적이라고 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는 걸 늘 저는 권장하고, 유럽에 가서라면 인간들이 협력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도 여성들도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흑인들도 이주민들도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꼭 살펴보고 오기를 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사실 동안 유럽을 가시게 되거나 그 중에 런던을 가시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에로스, 통치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테임즈 강을 건너서 왼편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보통 갑니다. 영국 의회가 있는 곳이죠. 거기를 나오게 되면 보통은 정면으로 보이는 내셔널 갤러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그 왼쪽이 다우닝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치행위가 일어나는 정부 조직들의 건물들이 쭉 써 있습니다. 그때 다른 분들처럼 앞이나 바닥만 보고 걷지 마시고 자신의 눈을 왼쪽으로 약 2층 높이의 눈을 들어보시면 통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이름들이 그 벽을 꽉 채우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문학도 있고 당연히 철학도 있고 농업도 있고 천체 물리학도 있고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문의 이름들이 쭉 써 있습니다. 통치하는 일, 다른 삶을 살 가능성을 조직하는 일이고 그 조직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가슴 뛰는 일입니다. 정당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 그것은 민주주의의 절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선거를 하면 누군가를 뽑는 것이 선거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공동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정당이 집권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산의 우선순위 가운데 사회정책보다는 외교안보나 국방의 돈을 더 쓰는 그런 통치를 우리가 선택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진보정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중하층의 삶이 부담어지고 예산의 우선순위도 노동이나 복지 쪽으로 더 먼저 잡혀지는 그런 정부를 선택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공동체를 선택하는 일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이 사회를 우리는 원하는가 하는 걸 선거를 통해서 선택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개인을 뽑는 것, 거기에 멈추는 것이 선거는 아닐 겁니다. 통치, 오늘날의 말로는 이런 뜻을 갖습니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요소가 있고 재정적 요소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다 서 있는 공간적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재배치하는 걸 통치라고 부릅니다. 통치,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정부가 진보적인 통치를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소의 중산층보다는 그 밑에 다수의 보통의 가난한 시민들이 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평가될 것이고, 돈,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해서 걷어준 그 예산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부자 동네가 더 살찌워지는지 그렇지 않은 동네가 그 공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복원할지는 통치가 결정하는 일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공정책, 우리가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민주주의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다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간들이 거둬준 것, 인간들의 권리의 기초인 것을 통치로 넘겨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치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는 호민관이 되셔야 되는 거지, 내 개인적인 어떤 관심사와 그 관심사를 반영하는 누군가 선거에 나갈 사람의 시야가 좁아지면 넓은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저는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치자,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은 다 통치자라고 부릅니다. 노동자들에게도 부르는 이름이 그 사회를 운영하는 공동통치자라고 부르지, 아이고 좀 어떻게 좀 가난하고 불쌍하고
조직 안 되는 생산직 근로자 이런 개념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레스토랑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은 통치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가도 그 자리의 구역을 맡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앉아서 뭐 배를 누른다거나 손짓에서 사람을 부른다거나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눈만 꿈뻑꿈뻑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알아보고 와서 주문을 받고 나중에 음식을 서브하고 마지막에 계산하는 모든 거 그 사람의 지휘를 받으셔야지 부르거나 앞에 나가서 카드 들고 왜 돈을 안 받냐고 빨리 돈 받으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진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독일에 가서 독일의 노동조합하고 정당들을 면담하는 일정을 준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딴에는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빠듯하게 자리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앉혔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가 메뉴를 정하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려고 했는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부르게 되고 조금 있다가 음식도 서두르게 재촉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 여성분이 다가오더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기다리는 법부터 배우라고.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음식 종업원이 무슨 여기 식당 종업원이 뭐라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는 그 사람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 사회를 사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식당에 가시면 개인적인 물품은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지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건 그건 그를 노예나 하인으로 다루는 일이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노동 문제를 침범하는 행위는 선진민주국가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 선진민주국가가 안 됐다는 얘기는 노동 문제에 대한 권리의식이 아직 많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도 먹고 살만하고 스페인보다 잘 살고 이제는 영국에 거의 버금갈 만한 경제 국가가 됐지만 아직 못 가진 거. 우리들 사이에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인정받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핵심 뭐라고요? 그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다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정치 상황을 묻는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잘 통치하고 잘 통치받는 일을 번갈아하는 것. 좋은 정당의 모습도 일정 기간 지도부나 위원장을 맡은 사람에게 잘 통치하는 걸 기대하시는 걸 테고 그분의 통치가 끝나면 또 다른 통치를 맡은 새로운 지도부에게 또 잘 통치받는 일을 서로 번갈아 해야만 정당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뽑아놓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나 뽑힌 사람도 이것을 내가 내가 가질 어떤 거로 생각하거나 이러면 아마 정당이 결과는 그리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잘 통치하고 잘 통치받는 일을 번갈아 잘 조직하는 게 모든 인간사회 조직의 핵심 원리인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잘 통치받는 사회에서 좋은 시민성도 자라난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를 꼽을 겁니다. 반대로 전 세계에서 지금 행복한 사회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덴마크를 많이 꼽을 겁니다. 한동안은 스웨덴을 많이 꼽았지만 요즘은 덴마크를 꼽는 정착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시리아는 가장 불행한 거고 비극적인 나라가 됐고 왜 덴마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말하는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시리아는 사막의 자연 환경이라고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종족 간, 부족 간, 종교 간 갈등을 하게 되니 이게 어찌 좋은 사회가 되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시게 되면 합당한 대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덴마크도 똑같이 있기 때문에 덴마크만이 아니라 다른 중부 유럽 이후 어느 사회를 보더라도 대부분 그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덴마크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덴마크의 선조는 누구죠? 바이킹입니다. 만약에 그 사회의 자연환경이 좋았으면 왜 노략질을 해서 사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덴마크 형편없이 작은 사회입니다. 서울시, 경기도의 절반도 안 되는 사회입니다. 덴마크 종교 갈등 어마어마합니다. 종교 갈등에 전쟁도 겪었고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절대로 다른 문화권하고 협력을 잘 안 합니다. 선거를 하면 덴마크의 정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개 이상이 득표를 합니다. 절대 다른 장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은 덴마크 같은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세그멘티드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세그멘티드라는 건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칼로 짝뚝짝뚝 잘랐을 때 서로 갈라져 있는 사회를 가리킵니다. 덴마크도 시민들 사이의 분열과 상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왜 덴마크는 행복하고 왜 시리아는 그랬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타고난 조건의 운명적인 결과는 전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시리아, 덴마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던 고대사의 중심 주역이고 아마 지금도 내전이 끝나면 1인당 국민소득은 5만 불 되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정말 타고난 자연의 축복, 산유국입니다. 타고난 뭐가 누군가를 필연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필연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덴마크는 그런 분열된 사회 조건 안에서도 정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무슨 일을 할까요? 당연히 유사한 정책들끼리를 묶어서 연정을 하는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선거가 끝나면 곧 내전과 분열이 아니라 정치가 움직이는 것, 공권력이 만들어지는 것, 통치행위가 그래도 다수 시민들의 관심사를 조직하는 것. 시리아는 뭘까요? 핵심은 통치와 공권력을 만드는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연상태라는 말을 배우셨을 겁니다. 자연상태가 뭐죠? 목과적이고 전원적인 뭘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통치, 행위가 파괴된 걸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통치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 사회에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말해보는 가설적 개념이 자연상태입니다. 어떤 정치 철학자도 자연상태를 권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연상태에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건 비참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념 갈등, 종교 갈등, 부족 갈등, 계층 갈등을 만약에 정치 없이 직접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서로 다른 계급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 사이에 차벽을 치우고 양쪽을 붙게 만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상태입니다. 왜 통치와 정치가 필요하느냐? 이른바 사회계약론을 말한 사람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데 관심을 갖는 존재라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정부 상태보다 좋은 정부를 만드는 데서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더 잘 지킬 거라고 믿고 정치라는 인간의 활동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찌 좋은 정부, 좋은 통치, 좋은 공권력, 그리고 그것을 우리랑 무관하게 그들의 선의와 온정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시민으로 어떻게 살고자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것으로, 그 전에 통치하고 공권력을 다뤘던 사람하고는 달리 가난한 보통 사람에게도 그것을 활용하고 선용할 평등한 기회를 가져보는 변화, 그것을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 없는 사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 없이 살 사람도 법이 공정하고 제대로 집행되는 사회에서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될 겁니다. 시리아에도 고결한 인간 정신을 보여주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그 내전 속에서도 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 속에서 자기 아이의 입성에 뭐라도 넣어주려고 하는
악마 같은 인간 본성이 더 많이 드러나지 그 속에서 더 넓게 연대하고 내 걸 희생하려고 하는 인간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울 겁니다. 덴마크도 똑같은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전쟁과 내정과 종교 갈등과 문화적인 차이와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정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차이 속에서도 다름 속에서도 연대하는 것도 배우고 내가 설령 내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고 내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은 정치 활동에서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당신 말을 이해하겠다. 좋은 정치, 그래 좋은 정부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별 관심은 없다. 나 세금 제대로 내고 남 해코지하지 않고 뭐 질서 잘 지키고 그냥 나 개인적으로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나에게 정치까지 관심을 갖도록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삶에도 정치가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노동 변호사를 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로스쿨을 나왔고 본인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열심히 보호해주는 일에 자신의 어떤 삶을 좀 바치기로 생각을 해서 노동 변호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동 현실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게 되고 이건 개인적인 실존적 선택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유럽은 어떤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까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유럽 여행을 뒤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맨 먼저 간 데는 스위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결국 좋은 사회라는 모델을 가깝게 찾은 건 독일에서 찾습니다. 독일의 노사관계, 독일의 노동법정, 독일의 노동권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그래서 미국 사회에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노동법, 노동변호, 개인적인 어떤 노동의 어떤 권리를 찾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를 좋게 만드는 정치적 활동에 관심을 갖기를 촉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미국의 젊은이들한테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를 만나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우리가 공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한다 치면 아이를 기르려면 보험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케어가 소위 말해서 보험 수급자를 2천만 명 정도 늘리는 사업입니다. 전체 인구가 3억 3천인데 2천만 명 늘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공화당이 반대하고 트럼프가 맨날 저러는데 그거 늘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사연이 개인의 삶에서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병원의 도움을 받는 일이 보험이 없다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흑인도 아니고 히스패닉도 아니고 무보험자입니다. 흑인의 대부분은 무보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보험자. 공적으로 사회적인 안전망의 혜택이 없는 걸 가리킵니다. 이런 사회라면 대개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상대가 어떤 규모의 회사에 들어갈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일정 규모의 회사에 들어가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또 대학 때 빌린 융자금도 갚을 수가 있고 가족을 이루려면 모기지론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을 서줄 또 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지극히 사적인 문제 앞에서도 대개 미국의 젊은이들은 상대 배우자의 스펙을 안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럽이라면 어떨까? 이 사람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는 유럽 사회의 단면은 여성들에게 돌렸던 앙케이트 결과였습니다. 유럽도 물론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죠. 어느 사회나 완전한 사회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사회적인 안전망이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실업보험도 몇몇 나라에서 네덜란드와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운영합니다. 우리는 다 그게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조합이나 중요한 결사체들은 주은 공적인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3인지 국가의 한 모습 같은 겁니다. 아무튼 이런 나라에서라면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가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 유럽의 여성들의 가장 많은 대답은 키스자라는 남자입니다. 그 남자와 입을 맞췄을 때 내가 사랑하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받지 못하는 남자와는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유머 있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다 병들고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삶의 비극적인 운명을 안겨준 대신에 준 선물이 있다면 그건 웃음입니다. 나를 웃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 세 번째는 요리 잘하는 남자입니다. 가사 분담을 두고 투닥투닥 하는 것보다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만나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다. 뭘까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다는 대답이 유럽의 여성들이 그렇게 전 대답을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젊은이들하고 달리 유전적으로 특별히 사랑에 관심 없어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그 사회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어쩌냐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심성, 개인적인 열정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대개는 솔직히 말하면 외모에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든 가방, 그 사람의 손목에 있는 시계만 봐도 그 사람의 계급적 조건을 어느 정도 알만한 사회가 돼버렸고, 큰 사거리를 지나거나 지하철역을 지날 때면 우리처럼, 저는 성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편견은 없지만 이렇게 광고가 많은 것, 거의 준 공적인 공간에도 성형 광고 이렇게 많은 건 조금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이들도 외모나 어떤 계급적 조건이나 뭐 취업의 조건이나랑 상관없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회를 만드는 문제는 개인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아이들이 사랑하면서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정치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는 뭔가 특별히 권력에나 관심 있는 특별한 인간들이나 하는 일 같고,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남 해코지를 안 하고 내 삶을, 주어진 삶 소박하게 살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모두가 정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당원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랑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비슷한 정당에도 시간과 애정을 조금 써줘야 그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은 그 선거가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위해서 지하철역 앞에 자원봉사도 하루 정도는 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대개의 나라들은 정치활동에 일찍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의 진보파들은 미국 우습게 하는데 미국 초등학생들도 선거운동합니다. 유럽의 아이들이 정치 참여하는 건 여러분들 많은 사례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정당 가입, 보수 정당들도 16세면 다 당원 가입을 받습니다. 진보적인 정당, 빠르면 12세면 다 당원 가입 받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치 정말 안 가르칩니다. 다른 나라들 다 교과 과정에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정치 교육을 합니다. 우리 정치 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교과 과정에 아직도 들어있지 못합니다. 있는 건 봉사 점수. 세상에 봉사가 점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해야 될 교육은 아이들에게 미래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정치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교육은 공적 기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전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교련 선생님이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다는 걸 이해하시죠? 고3 담임을 교련 선생님을 시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선생님이 참으로 성실한 분이셔서 담임도 하고 그래도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도 받으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졸업식 끝나고 학급에 돌아와서 이 졸업장을 한 명 한 명 나눠주고 마지막 훈화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 사회 나가서 뭘 해도 좋은데 정치는 절대 하지 마. 이게 뭡니까? 너희들도 사회 나가서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정치를 할 수도 있단다. 그런데 알아둬야 된다. 정치라는 세계는 인간 삶의 어떤 여러 가치들을 테스트하는 매우 많은 유혹도 있고 도전도 있을 거란다. 그러니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면 동료 시민들에게 신임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 내면도 단단해야 되고 실력도 키워야 된단다. 정치에 대해서 그런 소명이나 본인의 문제의식이 있다면
해도 좋지만 늘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단단히 마음 먹고들 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정치는 절대 하지 마가 어디든 이야기가 되면 아이들의 심성이 좋아질까요? 몸은 중학생이면 다 큰데 이미 그 안에 열정은 이미 공익적으로 표출될 것들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아이들 빵 셔틀하고 때리는 것밖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 사회나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나 다 정치를 가리키는데 정치를 아이들 때부터 가리키는 사회가 아이들의 심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저는 확신을 갖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치는 가르쳐져야 되고 우리도 고민되어야 됩니다. 2013년에 프랑스의 대학 입시 시험 문제인 바칼로레아 시험 문제. 정치에 무관심하고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마지막으로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 그러면 단순히 뭔가 거기에 착한 것을 넣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거친 인간적 재료들도 포함하시되 그것을 좋게 쓸 수 있는 안목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라는 말, 누군가를 향해서 정치적이다라고 말하거나 나 스스로도 나는 정치적인가를 생각할 때 이것을 욕으로 쓰거나 누군가의 잠재적인 비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꺼이 정치적이고자 하셔보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의미로 정치적이라는 말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치를 개탄하고 야유하고 비난하고 냉소하게 만드는 언어를 쓰는 건 반정치적이라고 쓰지 정치적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개개인들의 공통된 공동체를 좋게 만드는 문제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적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사회를 잘 봅니다. 이견들 속에서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결정을 이끌어내고 변화를 만들고 협력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웃음이 좋습니다. 웃음이 나쁘면 어떻게 우리 사이의 차이 속에서 사람들을 공존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치에 나서는 사람들이 꼭 갖추셔야 될 것, 자기 웃음에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실 때마다 자기 웃음을 점검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설령 우락부락한 인상을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웃을 때 햇살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진짜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는 잘생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웃음과 그 사람이 가진 다른 매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대하고 힘있게 만드는 것. 저는 그걸 꼭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권력보다 정치 권력이 더 우월하고 도덕적으로 고결하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례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오바마가 드디어 정치를 하고자 맘먹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마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차석을 했고 돌아와서 여성 흑인 상원의원에 출마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정치활동에서 첫 번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미국은 투표를 할 때 본인이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니 뭔가 하여튼 죄를 저지른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하층 계급들은 투표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등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시작은 투표자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원 가입시키는 거랑 유사하게 투표자 등록을 하는데 오바마가 시카고에서 기록을 세웁니다. 15만 명을 등록시켰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도 뜻이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도의원 정도를 삼선을 합니다. 일리노이주 주 상원의원이니까 주 상원의원이면 우리 광역 자치단체의 자치 의회의 의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이상을 비상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왜? 미국은 지역구가 너무 큽니다. 하원은 우리보다 인구는 7배나 많은데 하원의 숫자는 435명밖에 안 됩니다. 상원은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선거를 연방 선거를 나간다는 얘기는 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원봉사만이 아니라 활동가들을 지원해야 되는 재정적 필요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돈을 구하러 갑니다. 시카고에 그래도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여성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마라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휴일 때는 마라톤 연습을 위해서 별장에 남편하고 같이 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통 집어넣어도 남는 호수가 있습니다. 미시건 호수입니다. 미시건 호수는 그렇게 큰 호수니까 파도도 치고 백사장도 있습니다. 그 백사장 좋은 곳에 별장을 짓고 마라톤 연습을 하는 그곳에 오바마가 아이 아주 꼬맹일 때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손잡고 부인하고 같이 그 회장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회장 부부를 만나고 이 부부가 남긴 기록을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그 오바마가 떠나고 나서 그 두 부부가 노을이 지는 석양이 지는 그 호수의 백사장을 산책을 합니다. 부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저 친구 어떻게 봤어? 아니, 글쎄 좀 이상하네. 보통은 우리 보고 뭔가 도움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기분이 든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한테는 돈을 안 주면 뭐가 죄를 짓는 느낌이 들어. 오바마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 권력이, 시민 권력이 돈의 권력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더 당당해진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을 달라고 그럴 때 당신은 돈을 내야 하고 그 돈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하오가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의 주내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선거에 나가시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부탁하는 내용을 조금 더 당당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뭘까요? 처음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인간 삶에서 권력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고동 같은 거고 삶의 운동의 힘의 원천 같은 겁니다. 그러니 권력을 이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선용하는 걸 본인들의 정치 활동의 주 초점으로 삼아보시기를 권해보고 싶습니다. 유머를 잘하려고 해도 권력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장악하지 않고 웃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손에 쥐락펴락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권력자라는 것,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권력자라는 게 인정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역 활동을 하실 때 이 활동을 주관하는 통치자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운명을 개선하는 호민관 역할을 여러분이 하기로 맘먹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끝으로 제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